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지식 자본의 중요성은 얼마나 되죠? 지식 자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식이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험, 노하우, 제도 등을 말하는데 이는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돼 지식 자본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일에 관련 지식이 있으면 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했지만 지금은 지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지식 근로자를 찾는 수요가 큰 게 이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류는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날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보통신기술 혁명이 산업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혁명은 정보의 저장, 가공, 처리, 전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정보화는 빠르고 넓게 경제사회 제도와 조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도 컴퓨터, 전자, 우주항공 같은 첨단 고기술 산업과 교육, 정보, 통신사업 같은 지식 집약적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적 전략 요소가 바로 지식이므로 지식 자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식 기반 경제를 새로운 활로로 파악하고 그동안 이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 자본 축적과 효율성이 저조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식 자본 잘 발전시켜야겠죠? 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형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지식자본, 지식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겁니다. 형체는 없는데 부가가치는 아주 엄청난 이 지식자산과 지식자본은 향후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통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필수 요소입니다. 한뼘경제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그리고 김윤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선 추첨을 통해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하는 해경궁 홍시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런 비유를 해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자고 나서 엄마와 상의해서 이거 먹겠다라는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먼저 이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먹어버렸다. 이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뭘 모르게 해치워버린 거를 뒤늦게 알게 되면은 그 자체도 불쾌한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제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대통령 제가만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느냐. 이게 논란의 하나고요. 두 번째 논란은 이 프랑스를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철도 같은 공공조달 이런 시장을 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는데 이와 맞물려서 너무 눈치 보기 격으로 이게 해치워졌고 결국은 이것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논란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두 가지로 문제를 분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사실상 철도 민영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눠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절차상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 통상 절차법이라는 것이 네. 작년 7월에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WTO 정부 조달 협정이라는 것이 2011년 말에 일단 합의가 됐다. 네. 그래서 현재 통상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에 그러니까 대해서 통상 절차법이 나중에 체결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통상 절차법이 나중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적용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여기서 예. 통상 절차법 부칙 2조를 보면 네. 이 법이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정부는 2011년 말에 이미 이러한 조약 내용에 WTO 당사국들이 합의했다. 그래서 적용을 안 받는다. 그리고 국회 입장은 네. 통상 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은 아직 우리가 WTO 사무국에 이런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았어요. 말이 좀 복잡하지만 네. 올 11월 3일에서 6일까지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강요회의에 네. 사실상 이러한 비준수락서를 갖다 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졸속으로 네. 이 대통령 제가까지 받았고 네. 그러니까 아직 이 통상조약은 진행 중이라는 게 국회 입장인 거죠. 네. 하기 때문에 이 통상절차법에 준하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통상절차법 얘기를 하냐면 네. 여기에는 통상조약의 경우 이에 따르는 국내에 어떤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철도 산업이 있고 우리나라 네. 철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우리 노동자들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이것들을 국가가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또 여야가 비준을 동의해주면 그 절차를 거치고 WTO의 사무국에 가서 우리도 이러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동의는 한다. 네. 이게 정상적인 절차고요. 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밀실에서 제가 한 WTO 정부 조달협정 네. 이것은 이 통상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이 분분하고 네. 또 철도 민영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네. 심지어 철도 노조는 이번에 대통령이 밀실 제가뿐만 아니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서 심지어는 총파업까지 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막아보겠다. 이런 국민들의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도 왜 청와대는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일들을 처리를 했느냐. 네. 오히려 더 의혹과 의심을 증폭시키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했고요. 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현안 질의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건을 제가 김기춘 비서실장에 질의를 했더니 네. 거기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답은 나도 몰랐다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어제 오후 질의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자리에 없었는데 네. 조원동 경제수석이 몸이 아파서인가요? 개인적 사정으로 갔다. 네. 근데 조원동 경제수석 외에는 이 건을 아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엄청난 큰 국제적인 네. WTO 어떤 통상 조약 대통령 제각건도 몰랐다는 게 첫째 정말 몰라도 이거는 정말 막장 청와대라고 해도 제가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몰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둘째, 아는데 정말 변명할 거리가 없어서
저는 예. 몰랐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무책임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에 따르면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원동 경제수석이 오늘 또 얘기를 하신 게 지금 네. 장 의원님이 잘 설명은 해주셨지만 네. 통상교섭 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네. 이게 시점 문제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어떤 이 주장 간에 이 맞서는 거는 가장 정확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다, 맞다 자체가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네, 저는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가 국회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의사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지 않느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는 그러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청와대가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4일에 프랑스 경제인들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번 WTO 협정 개정안이 비준이 되면 국내 그 도시철도 업계에 그 프랑스 기업들이 네. 진출하는 거 편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다음 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네. 이러한 개정안이 그 비공개 의결이 됐다. 그때는 밀실 의결이라고 국정감사 때 말이 많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제각까지도 네.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거 엄연한 청와대의 잘못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전 경제수석이 이게 법적으로 맞다 아니다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를 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불안이고요. 네.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그렇다면 이 WTO 그 정부조합정 개정안에 지금 뭐 비준 수락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느냐 아니고요. 44개 회원국 중에 네. 단 4개 국가가 지금 이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리히텐슈타인, 네. 대만,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도 안 한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정말 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말 좋은 경제 효과가 있고 철도 민영화가 정말 명백히 아니라면 네.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뭐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 성과로서 홍보를 하면서 이 과정을 처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가 정말 그렇게 비밀스러웠길래 국회까지도 모르게 이렇게 처리한 건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통상교섭 절차법도 적용이 돼야지 되는 대상이라고 장 의원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행 네. 중인 사항이니까 네, 조원동 그렇습니다. 경제수석의 말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고요. 네, 저는 예. 확실히 그 점에 대해서도 네. 그 경제수석관의 청와대의 입장이 다르고요. 네. 둘째, 정치의 영역에서 그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네. 국민들이 걱정을 해도 그런 건 괜찮느냐? 청와대가 예. 예,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15일에 대통령 제가가 이루어졌고 열흘이 넘게 비서실장도 몰랐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에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십니다. 네. 이때 저는 그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 정치의 중심이 국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 이제 야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시면 네. 대통령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 이미 15일 날 국회도 국민도 속이고 대통령 재가를 마치시고 18일 날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신 거 보면은 정말 기만적이고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떳떳해 보이지 않는 그런 처사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일단 장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통상교섭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은 이 부분도 경제수석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또 경제수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민영화는 무슨 민영화냐. 사실 네. 이게 도시철도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고속철도에는 개방도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라고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조원동 경제수석께서 하도 철도 민영화라는 그 표현이 많은 국민분들이 귀에 익어 있고, 네. 그래서 철도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또 네. 11월 14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중요한 건 철도 민영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철도 시장, 정부 네. 조달 영역에 대한 그 해외 개방이 네.
국내 철도 업계와 또 많은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하시니까 그런 공공요금의 인상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부 모든 쪽에서, 악영향이 예. 있는데도 네. 그건 철도 민영화는 아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장난이죠. 네, 의원님, 이게 그 정부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네. 이게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민간의 경쟁을 붙이고 국내외에 다 열어주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면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걱정하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까지 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효율화라는 그런 명목하에 요금 인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9호선이 네. 한번 다른 1에서 8호선까지보다 더 높은 요금 받겠다고 네. 했던 해프닝이라고 너무 가벼운 네. 표현 같고요. 그러한 사태를 아실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무조건 싸진다는 그 논리는 네. 이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네. 그 조원동 경제수석이 쉽게 민영화는 아니다고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이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 그쯤은 예. 좀 청와대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이제 철도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다 안 해봐서 그런데 네. 실제 이제 프랑스가 철도 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조금 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프랑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진짜 무너질까? 이게 민영화가 정말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또 안 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것도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경제 전문가들 이런 통상 전문가들이 내놓은 철도 산업에 대한 그 평가 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뭐 학자들도 여러 다른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우리나라 철도 산업은 이미 그 국제적인 그 철도 분야의 선진국에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아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방을 해버리면 네. 아마 그 한국의 철도 산업 여기서 도태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철도 산업에 전 세계 1, 2, 3위를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네. 우리가 아무리 세계 철도 시장이 열린다고 해도 네.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철도 산업이 해외 진출할 확률은 없어집니다. 우리 시장만 소위 좀 빼앗긴다고 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꼭 보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만 저는 잘하기도 전에 네. 경쟁력 갖추기 전에 도태할 것이다. 그리고 예. 철도 산업의 경우에 특징이 최초의 한 업체가 들어오면 네. 철도 운행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회사의 어떤 기준에 맞춰져서 이후에 다른 기차를 사올 때 네. 그 회사 거밖에 못 사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원동 수석님의 말을 또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은 네.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이번 그 항목이 들어있고 고속철도도 안 들어있다. 네. 그러니까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민영화 수순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을 이렇게 부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네. 4대강도 그렇게 이름 바꿔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또 놀랐던 가슴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일 것도 같고. 근데 철도, 수도, 가스 이런 것들 공공 부분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거는 전 정부 때도 그랬었고요. 네. 근데 민영화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민영화 자체가 잘못된 네.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공공 부분 많은 시민들이 정말 그 서민의 발로 이런 네. 도시철도라든가 고속철도라든가 할 거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민영화에 수반되는 어떤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추어서 이 네. 기업이 운영돼야만 하는 그 필연성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공공의 영역은 그 공공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일단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동권. 네, 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가난한 사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네. 그 어떤 민주국가 복지국가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그 상식이 이런 공공성에 전 네. 담보된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민영화하고 공공성이 동시에 담보되는 예를 본 적이 없고 네. 이미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공공부문 민영화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 네. 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반복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조원동 경제수석이 오히려 전문가고 안다는
하는 게 더 네. 화나는 겁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되돌려야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통령이 밀실 제거한 부분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제거했던 것들을 철회하는 방식이 있고요. 철회하지 않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12월 초에 발리에서 열리는 WTO 강요회의에 이러한 비준 수락서를 기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기탁 안 해도 됩니다. 안 했다고 어떠한 문제가 안 발생하거든요. 지금 일본이나 스위스나 몇 개 국가들은 이번 그 12월 9차 강요회의 때 우리는 비준서 기탁을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내년에 뭐 네네.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예.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제출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절차가 그 공식적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국회의 알겠습니다. 동의가 곧 네, 국민의 동의다 동의. 이렇게 이해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잠시 후 4부에서는 관세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은퇴의 기술과 관세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올해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100세 시대에는 누구나 은퇴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생경제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은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은퇴 기술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은퇴자 협동조합의 우재룡 조합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항상 은퇴 걱정 또 계획은 많이 세워보고 있는데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국가에서는 3가지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3층 네네. 보장 구조라고 하던데 어떤 것들을 3층 보장 구조라고 하나요? 예.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너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강제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가지 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차근차근 마련이 됐는데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강제 가입이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개인연금은 이제 공고사항이죠.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이제 선택인데 이 3가지로 이 3가지를 국가가 이제 촉진하고 이것만 믿고 하면 노후 생활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 그래서 노후 보장, 3층 노후 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3가지 연금으로 내가 이제 노후에 특별한 어떤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마련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일 건데요.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외국의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높고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던데 대체로 어느 정도씩 되나요? 예. 우리가 평생 버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생 제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내가 벌지 않았나. 신입사원 때는 적게 벌고 나중에는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 300에 한 80%. 240만 원이죠. 네. 이 80%면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70% 내지 한 80%가 소득이 대체되면, 연금으로 대체되면 노후 생활이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40%에서 50%밖에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한 200만 원 필요하다, 뭐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소득 대체를 보이면서 그렇게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거는 연금에서 우리가 3층 보장 구조에서 받는 노후 자금이 적다는 뜻이죠.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그 80%가 거의 보장이 되나요? 보장이 아니라 보장은 안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잘 짜져 있죠. 국민연금이 상당히 비율이 높고 퇴직연금 꼭 주고 개인연금 가입을 꼭 뭐 이렇게 의무화는 안 했지만 가능하면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3층 보장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좀 불신을 하거든요. 저희는 국민연금마저도 불신을 하니까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많이 낮은 상태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불신을 하고 있는 게 소득 대체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도 같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준비를 좀 덜했다든지 뭐 이런 막연한 이유가 좀 생각이 나는데 뭐 시스템 문제일까요? 뭐 아니면 인식의 문제일까요? 예,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의 경우를 보면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입률이 높긴 하지만 소득 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정 적자가 예상되니까 소득을 계속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연금액이 자꾸 줄고 있죠. 퇴직연금은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개인연금은 뭐 세제택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가입을 많이들 안 했어. 하여튼 국가가 시킨 대로 열심히 살아도요. 네. 노후에 네. 어느 정도의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삼층보장 구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의 취업률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네. 은퇴 후에도 소득이 부족하니까 네. 이런 세계에서 가장 오래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오래 사는 게 리스크가 돼가지고요. 예, 네. 노인 빈곤율은 거의 50% 육박하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네, 이 3층 보장 제도, 그러니까 네. 이 세 가지 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높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직장인들 정규직은 99% 가입하죠. 네. 하지만 중간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비정규직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걸 제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가 임시직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률 자체가 75%고요. 네. 자영업자의 경우는 74%입니다. 가입률은 높은데요. 요거의 절반밖에는 유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이리저리 해서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면서 국민연금을 안 내니까요. 네. 퇴직연금은 이제서야 우리가 활성화됐거든요. 네. 2005년 말에 도입했으니까 그리고 뭐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퇴직연금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의 경우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 전체로 본다면 거의 한 10% 내지 20% 정도밖에 퇴직연금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정규직의 경우는 40% 가입률이요. 네.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뭐 10한 5, 6%에서 20%고요. 자영업자는 26%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 연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 될까라고 할 때 대략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30%를 넘지 못할 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든 사람도 적고 그러면은 정말 일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네. 시스템을 좀 이 연금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국가가 뭐 지금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관한 이슈도 복잡하지만요. 연금 시스템을 빨리 바꿔가지고 뭔가 하여튼 최저 보장, 그죠? 국민들이 그냥 꼼꼼하게 살아가면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될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풀기가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청년 실업, 네. 비정규직, 사교육비 지출, 네. 주택 관련 비용 이런 걸로 인해서 씀씀이는 많은데 소득은 정체돼 있으니까 네. 점점 노후 준비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층 연금 보장 체제라는 것이 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건데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니 현재 노인들한테 발생하고 있는 노후 빈곤 문제는 네. 중장년층들에게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빈곤의 반복성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연금을 일단 믿고 가입을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 연금들, 세 가지 연금들 말고도 또 기대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이제 본인의 형편이 좀 나아서 또는 내가 신중해서 네. 사교육비를 절감해서라도 내가 연금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연금은 세 가지 이상으로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4층에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3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변액연금이라는 게 있죠. 네. 그 위에는 또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현금 자산이 있다. 이걸 네. 연금으로 쪼개주라라고 하면 이제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집을 집을 담보로 그렇죠. 돈을 받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하면 아마 한 6층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꼼꼼하게 잘 관리만 하면 네. 6층으로 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렵네요. 6층까지 마련을 예. 할 집을 쌓으려니 돈이 많아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잘 설계될 수 있는 또 사회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많은 네.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은퇴자 협동조합의 우재룡 조합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상담 시간입니다. 평소 관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 트위터 또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다인 합동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가 바로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관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말이 어려워서 막 꼬이네요. 예. 네. 관세,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반 네. 분들은 이제 무역에 관련된 세금이다 보니까 접하실 기회가 없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254님 상담 내용인데 영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독일에서 수출을 했고 수입 통관할 때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보고 0%로 통과를 했다고 해요. 세율이.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을 태국에서 수출을 하고 국내에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아세안 국가 간의 이동인데 한 아세안 FTA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질문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 베트남과 태국은 같은 아세안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네. 영국과 독일은 같은 유럽 연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를 누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현재 이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을 태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네. 국내에 수입할 때 특혜 관세를 일단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 한EU FTA는 그 유럽 연합 각 회원국 하나하나가 당사자이면서 그 유럽 연합 자체도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서 어느 국가로 수출을 하든 간에 같은 유럽 국가 내에서는 가능한데요. 네.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회원국 하나하나만 당사자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전체는 안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상에 당사자를 누구를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관세 혜택을 이 경우에는 볼 수 없는. 네, 볼 수 없습니다. 일단은 양 당사자 간의 협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건 베트남에서 바로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5785님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직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에도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받을 수가 있다면은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FTA라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물건이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를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우편물이라든지 뭐 특송화물 이런 경우는 비상업용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1,0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구매 영수증 제시하시고 현품의 원산지 표시가 메이드 인 USA라고 되어 있으시다면 관세 특허 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여행자 휴대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 범위가 400불까지로 보통 알고 계실 텐데요. 넘는 경우에 옛날처럼 구매 영수증 혹시 또 적발되실까 봐 버리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그게 혹시 내가 FTA 특허 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물품은 아닌지 살펴보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상업용과 비상업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데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게 1,000불 이하라고 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다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협정상에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화 $1,000 이하인 경우에 비상업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영수증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3411님 상담인데요. 요즘 주변에 보면은 역시 또 해외 직구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옷을 저렴하게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얼마까지가 면세 범위인가요? 그리고 낸다고 하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네, 일단 내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소매업체 1년 매출액의
70%가 이루어진다. 근데 저는 제가 라인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감은 나누지만은 일단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송화물의 경우에 물품 가격이랑 운임을 포함해서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쉽게 얘기해서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15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기옷이 만약에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면세 혜택을 못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운임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 15만 원입니다. 이거 낭패 보시는 경우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의류 같은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유아용 같은 경우는 주로 한 8% 정도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시니까 15만 원이 만약에 넘으신다면 8%의 세율을 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요즘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 면세 범위 물건을 분할해서 수입을 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동일 날짜에 본인한테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물품이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온다면 합산해서 세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또 거기에 대한 그 감시를 훨씬 또 강화한다고 하니까 또 상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조심을 하시고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수입 절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덜 내면서 가져와서 또 재판매를 한다던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이 15만 원 규정은 일반 개인들이 소소하게 사는 물품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용해서 상업용으로 물품을 사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본 것 같고요. 지금 YTN 생생경제 관세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인 합동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7578님인데요. 역시 또 물품 구입과 관련된 거네요. 이번 연말에 유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여성용 백을 프랑스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한 EU FTA가 체결되었는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가방을 보세구역인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해도 FTA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전에 주신 분이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유럽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도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 표시만 되어 있으시다면 특혜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획하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럽의 명품 가방이 보통 1000불 넘으시죠? 그래서 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원산지 신고 문헌을 기재하고 판매자의 그 수기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받아올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초창기에는 받아오셨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명품 업체에서도 책임 소지의 문제가 있어서 요 수기 서명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쇼핑하고 오셔서 혜택을 보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분들은 아마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아까도 원산지 표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사도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사도 메이드 인 프랑스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사는 경우에 메이드 인 USA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프랑스에서 사는데 메이드 인 저먼이라든지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든지 같은 EU 연합국 내에 있는 물품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점들을 또 염두에 둬야지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87님인데요. 베트남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퍼, 단추 이런 것들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대부분의 원단은 중국에 주문을 하고 베트남으로 직접 무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 신고할 때는 베트남 공장에서 지불해야 될 임가공료의 총 금액이 기재가 돼 있고 이걸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외환도 송금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길어서 복잡해 보이실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도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공은 전부 베트남에서 했는데 그리고 무상으로 제가 전부 재료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비만 수입할 때 내셨을 텐데 내가 무상으로 보낸 지퍼 단추의 모든 원재료 원단값도 완성품이 수입될 때 반드시 관세를 같이 포함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징을 많이 당하시는데 혹시 이런 게 있으시다면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관세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피해를 보는 걸 막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철도 같은 운송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동권이 발달을 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서비스가 민영화될 것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정부와 또 국회 지금 뭐 말꼬리 잡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설명과 근거를 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그럼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때문에 딱 이용요금이 오른다라고 단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7434님이 그런 의견 주셨는데 9호선 요금 인상 여부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연 티켓은 7434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 좀 시원한 설명을 바라면서 오늘 생생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